마을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 두 번째 동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마을교육 거버넌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가 왜 서로 만나야 되고 어떠한 관점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거버넌스를 위해서 민, 관, 학이 협치한다고 했을 때 각각은 어떠한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단계 혹은 성숙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체별 역할인데요. 일단 민관학을 대표하는 주체라고 하면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는 소위 말하는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고요. 지자체와 시군, 구청을 말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지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리되고 분절되어 있을 때 이런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거의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는 지역이 뭘 한다고 교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혹은 관여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아마 학교에 대한 존중과 어떤 그 인정이 조금은 덜 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바라보면 학교의 배움은 삶과 배움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고, 학교에서의 배움은 지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건 학교에서 배운 거야 라고 서로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일반화 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분리와 분절을 극복하고 인정과 존중, 그리고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했을 때, 각각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들은 그들의 역할들을 좀 더 충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더 큰 전제는 지금부터 나열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만 각 주체별로 좀 더 심화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입각한 역할들을 다소 구분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은요, 아무래도 교육 전문성이 가장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마을교육 공동체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조금 더 중점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평가라고 하면 조금 어설픈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점검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함께하는 배움 활동, 삶에 묻어난 배움, 배움에 묻어난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했을 거고요.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거고, 이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어떠한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책에 제시된 그 표현대로 하자면 관류체제를 확립하는 것, 이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청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지역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거에 방점을 두어야겠죠. 앞서서 교육청이 했듯이 행재정적 지원은 공이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분야가 좀 다르겠죠. 교육청은 학교를 위시로 한 네트워크 구조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겠고요. 지자체는 지역, 마을을 위시로 한 네트워크나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을에서 돌봄과 방과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이제 중구청이나 토봉구 같은 경우는 돌봄과 방과후를 각각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의 돌봄이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공간은 학교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문예체 활동, 혹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이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돌봄과 방과후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때 지역과 지역사회 역할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학교 지원을 위한 혹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수요조사 혹은 그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혹은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역의 교육적 인프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이게 지자체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히 교육청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뭐 지역교육협의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혹은 지원하는 것,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이거는 공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한 조례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거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혹은 홍보나 각종 정책 포럼 등을 우리가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는 없지만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을 대부분 학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 자체적으로 뭔가를 경제교육을 위해서든 아니면은 경제활동을 위해서든 학교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영역으로요. 협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은 사실은 학교 밖 지역사회입니다. 그게 방과후든 돌봄이든 어떠한 교육적 사업이라 할지라도요, 지역사회가 계속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선의를 계속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건 지역 주민과 지역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협동조합을 학교가 만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 중에는 사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 교육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인데요. 지역사회의 가장 큰 거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축된 알음을, 알고 지냄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교육적 활동, 참여를 부흥시키는 것.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서로의 재능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것, 그 다음에 참여시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연계시키는 것도 지역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은 일상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앞으로는 더 모든 지역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그에 더불어서 마을교육자치회든 혹은 마을교육공동체든 이러한 활동과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이거는 지역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태성이라는 예를 들면은 자생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공진화 등등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과 어떤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해낼 수 있는 곳, 마을, 혹은 그렇지 못한 마을, 이게 이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의 역할도 있죠.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수업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배움터를 활용한 교육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혹은 마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교 학점제나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 등등이 범교과든 비교과든 이런 영역이 이제 활성화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활동들, 교육적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교육이고 그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민과 관이 협력하게 되는 단계의 첫 번째로요, 자원을 교환하는 단계예요. 서로의 목표는 다릅니다. 다만 이해가 같이 묶였을 때 자원을 교환하게 되죠.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자원이 사적 영역에서 쓰이게 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사적 영역에도 좋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공적 영역이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교육이라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적 자원과 사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혹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를 공적 자원을 빌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단계가 가능하죠. 그들의 목표는 이제는 점점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의 교육 혹은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권력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자원을 공유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에 민간의 파트너를 수용한다. 이거는 권력을, 권한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예산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민, 민관학이 함께 한다면 이거는 권력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학교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요, 학교 교육이 잘못돼도 그거는 지역의
여건 혹은 그들의 열정적 참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학교도 그에 대한 조치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공유하는 단계에서는 주민의 어떤 거버넌스, 협치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원을 나누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것, 권력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공유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도 성숙되고 각각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